2장 노트인데요. 2장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좀 소개를 할 거고, 5가지 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부터 차례차례 2장과 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암호 기술을 써서 이제 제공하는 그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아주 과거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서비스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요 두 개의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것들보다는 좀 오래된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그게 붙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데이터의 정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모두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도 암호 알고리즘에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좁게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요 두 개를 얘기할 때가 있고, 그냥 큰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정보 보호를 위해서 메시지에 적용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아니, 그러니까 정보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트에서는 대칭과 비대칭, 특히 비대칭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용어보다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됩니다. 그래서 대칭은 이제 그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은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른, 사용자들이 각 사용자마다 두 개의 키를 유지해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암호화,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노트에서는 그거 위주로 살펴보고, 세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나머지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암호화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이제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이제 그 비밀성을 보장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로 하지 않고, 알고리즘 자체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 수가 없는 거죠. 키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할 때, 이 알고리즘 기술할 때 요 기호와 요 기호를 이제 이 수업에서는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메시지와 키를 적용해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은 그 암호화를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함수에 키와 메시지를 넣어서 이제 암호문을 얻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키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키를 이런 식으로 밖에다가 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암호화 함수는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는 키와 메시지, 평문이나 암호문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알고리즘들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한 것을 풀면 이제 원래 메시지가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이게 암호 알고리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서로 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역함수가,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담사 함수가 돼야 됩니다. 1대1과 어워드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키에 의존하는 알고리즘들이 아니라, 비밀성이 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 시대죠. 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런 때에는 그렇게 됐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현재에서는 제한적 알고리즘들을 쓰지 않고요.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픈 디자인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보호와 관련된 거는 오픈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동작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뢰도 떨어져요. 뭔가 그 만든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트랩도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넣어놓지 않았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야. 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상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다 코드만 분석할 수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쓰는지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좀 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신자 그 메시지 그 카톡 메시지 보낸 사람하고 그 받는 사람 둘 간에 그 암호화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뭔가 카톡 홈페이지 가도 기술 문서가 공개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카톡 말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거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텔레그램 홈페이지에 가면은 백서라고 해서 기술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문서에는 이 단대단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픈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또 오픈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해서 신뢰를 또 높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가 돼버리면 누구나 또 갖다가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기술이 이렇게 자기 회사의 고유 기술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오픈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정보보호에서는 이제 오픈 디자인을 해야 신뢰성이 높고 안전성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케르크 호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되게 오래전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이 아니라 이제 키의 비밀성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한적 알고리즘은 물론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해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단점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순간 알고리즘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알려진 사람한테는 취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독일군 하면 독일군이 모두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김상진이 쓰는 알고리즘하고 또 홍길동이 쓰는 알고리즘을 다르게 만들 수는 없죠. 막 500명 있으면 500개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알고리즘 쓰지만 모두 다 그 쌍들마다는 뭘 다르겠어요? 키를 다르게 쓰는 것 뿐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또 우리가 다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드웨어로 만들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드웨어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만들면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은 내가 비밀로 알고리즘 비밀로 하더라도 다 알아낼 수는 있는 거죠. 카톡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그 실행 파일로부터 역 리버스 엔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아볼 수는 있죠. 마음만 있으면 또 능력만 되면. 그래서 그런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적인 알고리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 의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 보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허점이 발견되기가 용이하겠죠. 근데 이 허점을 공격자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도 하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공부해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해서 고치게끔 하는
그런 또 연구들을 대학 교수들, 연구기관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요. 또 오픈 디자인 하면은 이런 이 좋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보완을 유도해 주는 그런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뭐 제한적 알고리즘 얘기 나오면 이그님 이니그마라고 하는 그 독일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건데, 쟤는 뭐 꼭 제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요 시대에는 이런 이제 기계적인 장치들을 썼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들이 PC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으니까 이런 기기적인 장치들이 썼고, 이런 기기적인 장치들을 이제 연합군들이 그 해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저런 기기를 뭐 구할 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잠수함을 뭐 어떤 독일군을 이렇게 우리가 포획하면 이 기기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기로부터 동작 원리는 알지만 이제 오늘 쓰는 매일 키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쓰는 키를 뭘로 쓰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저 튜링이 이제 영국군에서 저거를 찾아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뭐 재미난 얘기일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해독했지만 그 성공적으로 해독한 그 정보들을 활용을 못했어요, 처음에. 왜 활용을 못했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국군이, 그러니까 연합군이 독일군의 그거를 해독했다는 걸 독일군이 알게 되면 그걸 안 쓰겠죠. 그래서 뭔가 어떤 활용을 해서 좀 쓰는데, 마치 그 해독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로 알아낸 걸로 해야지 계속 이걸 쓰겠고, 계속 이걸 쓰는데 영국군은 계속 그거를 정보를 알겠죠. 군사적인 작전들을. 그래서 해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또 활용하게 되면 노출이 되는, 해독됐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는 거고, 해독된 사실이 노출이 되면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또 바꾸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된 이니그마와 관련된 영화들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심심할 때 한번 이미 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키를 쓰는데, 이 키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요. 그래서 암호키, 암호화키, 복호화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용어들은 이제 계속 쓸 테니까 요 세 가지 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때 사용하는 키를 우리는 비밀키라 그래요. 비밀키. 비밀키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는 대칭키, 비밀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두 개의 키를 쓴다 그랬어요.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용자마다 두 개의 키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개인키, 다른 하나는 공개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공개해도 되는 거야. 누구한테 비밀로 전달할 필요는 없고요. 공개해도 되고, 개인키는 각 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해야 돼요.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 개인키를 어떨 때는 책에 보면 비밀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대칭키 얘기할 때 비밀키라 그러면 그 대칭키를 의미하는 거고, 공개키에서는 비밀키라는 용어를 안 쓴다. 안 쓰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키가 이제 키를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세션 키, 장기간 키 이렇게 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세션 키라는 거는 요 세션을 위해서, 요 통신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이고, 그때만 쓰고 더 이상 안 쓰는 키가 되겠고, 장기간 키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키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세션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키를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키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잠깐만 쓰고 메모리에서만 존재했다가 없애는 그런 키가 되기 때문에 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 장기간 키에 비해서는 대단히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장기간 키는 이제 오랫동안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이 키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상당히 보안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매번 통신하겠죠. 그럼 통신할 때마다 새로운 키를 확립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간에 주고받는 그 웹문서나 어떤 정보들은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션 키를 쓰게 되면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노출되는 정보도 제한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키들은 계속 바꾸기가 어렵죠. 한번 만들면 뭐 써야 되는데, 키도 그렇지만 어떤 키도 자주 바꾸는 것이 안전성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좀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 그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공인인증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 용어를 공동인증서라고 했는데, 이 공동인증서는 보통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는 최소 키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바꿀 때 키를 안 바꾸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유효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키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 그 공동인증서 말고 사설인증서가 많이 쓰이고 있죠. 저도 이제 저는 공동인증서 쓰고 카카오톡 인증서도 쓰고 네이버 인증서도 쓰는데 국민은행인가? 이 국민은행의 인증서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장점을 내세우냐면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장점을 내세워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효기한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10년을 쓴다 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는 별로 안전성에는 도움이 안 돼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요즘은 이제 이런 키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에만 많이 보관했는데, 하드디스크에 키를 보관하면 내가 PC방 가면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USB에다가 막 들고 다니면서 이제 꽂아서 내가 필요한 데 가서 썼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뭔가 필요한 것들을 PC에서 하기보다는 핸드폰에서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서 쓰고, 스마트폰에다가 키를 저장할 때는 어디다 많이 저장하면 안전하냐면 유심에다 저장하면 안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돈을 받았어요. 유심에다가 공인서 저장하려면 뭐 3,000원인가 연 받았어요. 그런 건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받아서 안전한 데다 넣어서 쓰게끔 해줬습니다. 저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텐데, 이제 저렇게 이제 내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키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안전성에 좋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뭐 일반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으면 늘 그 알고리즘이 지나가는 어떤 흐름이나 이 과정이 똑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결과도 똑같겠죠. 근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더라도 그 안에 있는 확률적 요소 때문에 동작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 동작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고 결과는 늘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꼭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확률 알고리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디 가서 확률 알고리즘 하나 예를 들어보라. 그럼 뭐, 여러분 어떤 알고리즘 예를 들어요?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무슨 알고리즘? 빠른 정렬. 빠른 정렬은 그 랜덤한 요소를 갖고 뭘 결정해요? 피벗 위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피벗 위치를 랜덤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 랜덤한 위치를 어디 결정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겠죠. 달라지지만 결과는 어때? 똑같이 다 정렬해 주는 거죠. 이 입력이 들어오면 결과는 걔를 정렬한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사용된 그 피벗 위치는 매번 알고리즘 돌릴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게 확률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암호화 함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면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될까?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키가 같으면 C가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문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 암호문과 메시지 쌍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똑같은 C를 또 봐. 그럼 이 C가 뭐의 평문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면 매번 똑같은 메시지를 키로 암호해도 나오는 암호문은 달라져요. 그래서 암호문을 또 보더라도 얘가 어떤 M인지 내가 MC 쌍을 막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복호하지 않고는. 근데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면 쭉 모을 수가 있는 거지. MC 쌍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 결정적인 알고리즘보다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많은 그 암호 알고리즘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아니고 대부분 또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난수들을 만들고 그 난수들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또 대충 활용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나 우리가 막 그냥 쉽게 앞에다가 랜덤한 비트를 좀 붙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걸 또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복호화 함수는 출력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왜냐하면 M을 암호화했으면 복호하면 뭐가 나와야 돼? M이 나와야지 이상한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호화 함수는 항상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암호 알고리즘 그 비밀성 목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이제 핵심적인 그 두 대칭과 공개키 알고리즘의 그 핵심적인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은 원격인 사용자 간에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격인 사용자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앨리스와 밥이 그 비밀스럽게 메시지 암호에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와 밥이 사전에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키는 이 앨리스와 밥 외에는 몰라야 되는 거죠. 이 키도 원격에서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것만 우리가 뭔가 잘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도 이제 키를 확립하고 나서는 그냥 메시지를 암호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얘를 그 키를 어떻게 확립하냐?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이제 TLS 프로토콜의 핵심이 되는 거죠. HTTPS 프로토콜의 핵심은 브라우저와 이제 웹 서버가 어떻게 요 KAB를 만들어낼 것인가. 안전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원격에 있는 두 브라우저 서버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되는 거고요. 공개키의 경우에는 밥이 앨리스한테 메시지를 비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뭘로 암호하냐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 KA는 플러스는 공개키, 마이너스는 이제 개인키로 이제 표시할게요.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누구의 키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키는 비트니까 거기에 보면 앨리스 거다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실제는 다 비트 값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밥, 앨리스가 있으면 밥도 자기의 개인키, 공개키가 있고 앨리스도 자기의 공개키, 개인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앨리스한테 비밀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앨리스의 공개키가 있으면 돼요. 공개키로 암호하면 얘를 풀 수 있는 건 누구만 풀 수 있어? 앨리스만 풀 수 있죠. 마이너스 KA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KA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KA는 앨리스가 밥에게 다른 사람 못 보게 비밀로 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키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KAB를 똑같은 걸 공유해야 되는데 비밀로 뭔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여기는 비밀로 공유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얘가 훨씬 더 좋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밥이 이 플러스 KA를 사용할 때 이 플러스 KA가 앨리스 거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갖고 있는 게 플러스 KC야. C 거예요. 캐럴 거예요. 근데 이 캐럴 거를 누구 걸로 착각하고 있냐면 앨리스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KC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앨리스한테 줬습니다. 그럼 앨리스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근데 캐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는 비밀로 공개키를 상대방한테 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이 공개키를 쓰기 전에 이 공개키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인증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이 공개키가 김상진 거다라는 거를 보증해주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 그래서 그 인증서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공개키 환경에서 인증서를 쓰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다 인증서를 씁니다. 왜? 공개키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안 쓰면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비밀 메시지 줄 수가 있고 엉뚱한 사람이 중요한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뒤에 설명드렸지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월등히 우수해요. 대칭키 알고리즘이 성능 측면에 우수해요. 그래서 일반 메시지는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대칭키로 암호해요.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의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주로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대칭키, 랜덤한 대칭키로 암호화합니다. 그럼 K가 있어야 풀 수 있죠. 그래서 그 K를 앨리스한테 어떻게 줘요? 앨리스의 공개키로 주는 거예요. 그럼 앨리스는 공개키를 마이너스 KA로 K를 얻고 그 K로 메시지를 풉니다. 이 K는 요즘 쓰는 그 AES 알고리즘이 우리가 쓰는 비트가 128비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8비트라는 작은 정보만 공개키로 암호하고 있고 일반 메시지, 매우 큰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영화 파일일 수도 있고 뭐 큰 메시지인데 그거는 공개키로 암호하고 있을 수 없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혼합 방식 대칭키와 공개키를
같이 쓰는 거예요. 좀 더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공개키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고, 대칭키의 성능이 좋다는 걸 활용하고, 공개키에서는 공개키만 있으면 상대방한테 이제 비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조금 좀 더 살펴보면은 키가 같은 그 암호할 때와 복구할 때 같은 거고, 이 대칭 알고리즘을 쓰는 거의 핵심은 특히 원격인 사용자 간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 핵심은 이 키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줄 것인가,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얻을 수 없고 상대방만 얻을 수 있게끔 대칭 키를 서로 확보를 해야, 같은 키를 확보해야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고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스트림 방식, 블럭 방식. 주로 블럭 방식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와서는 스트림 방식도 많이 써요. 스트림 방식은 이제 XOR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XOR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에다가 뭘 XOR 하면은 바뀌겠죠. 근데 그 원래 P를 다시 얻으려면은 똑같은 거를 다시 키를 XOR 해주면 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XOR 하면 뭐가 돼? 같은 값을 두 개 XOR 하면 뭐가 돼? 0이 돼요. 그렇죠? 0이 돼요. 그 0하고 뭘 XOR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XOR에서 바꾸고 다시 원래 그 적용했던 걸 또 XOR 하면은 그게 적용했던 게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XOR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P와 K를 XOR 하려면은 이 K의 길이가 뭐랑 같아야 돼요? P와 같아야 되겠죠. 근데 P는 메시지가 매우 길 수 있으니까 보통 스트림 방식에서는 내가 128비트 키를 갖고 있으면 그 128비트 키로부터 내가 필요한 만큼 이만한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XOR 하는 거예요. K로 실제 XOR 하는 게 아니라 K로부터 이 스트림 암호 방식에 쓰는 어떤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진 랜덤한 문자열이 있을 거고요. 그 문자열과 메시지 XOR해서 이제 메시지 암호할 거고,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 스트림을 만들어서 또 얻어내는 거예요. 스트림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블럭 방식이고요. 블럭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정한 크기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그래서 블럭 크기가 128비트이면은 항상 128비트만 암호할 수 있어요. 대칭 128비트만. 그러면 128비트보다 적은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하려면. 채우기를 통해서 128비트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128비트보다 크면 128비트 단위로 쪼개서 암호를 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암호하다 보면은 또 맨 마지막 그 크기는 또 128비트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도 또 채우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워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 함수는 우리가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라 그래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있으면 4, 3, 2, 1 이렇게 하면 퍼뮤테이션이 된 거죠. 위치를 바꾼 거죠. 그러면 요게 블럭이 128비트다. 그럼 이 128비트를 또 어떤 128비트로 매핑을 해주겠죠. 근데 얘가 역함수가 돼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전담수 함수가 돼서 어떤 특정한 128비트 값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128비트로 1대1 매핑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매핑해주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PRP가 되겠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미국 표준인 AES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표준이지만 미국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국내 표준을 꼭 만들 필요는 없는데
또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국내 표준들을 만들어요. 근데 국내 표준을 만들면 나쁜 점이 뭘까? 국내 표준을 만들면 정부에서 국내 표준을 쓰게끔 강요합니다. 그럼 이제 업체들이 국내 표준을 써요. 근데 국내 표준을 쓰면 그 함수들이 표준 라이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준 암호 라이벌리에는 AS 다 있어요. 그리고 인텔은 아예 AS 그 인텔 그 뭐죠? 칩에 CPU에 우리가 쓰는 CPU에 그 AS를 빠르게 하기 위한 연산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 쓸 때 막 문제됐던 건 공인인증가 문제가 아니라 액티브엑스가 문제예요. 여러분 액티브엑스 알아요? 되게 또 옛날 얘기 같은데 이제 액티브엑스 얘기가 나오고 그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인인증서가 국내 표준을 쓰고 있어요. 국내 표준을 쓰면은 라이브러리 API에서 그 함수가 없어. 그거를 하는. 그래서 그 함수를 별도 만들고 불러 쓰려 그러면 또 외부 그게 필요한 거죠. 모듈이. 예.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국제 표준 하나만 쓰면 뭐 얘가 오픈 디자인이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AS 쓴다고 해서 뭐 돈을 미국에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국제 표준을 그냥 갖다가 쓰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 대칭알고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문헌에 실제 그 이전에도 썼겠지만 최초로 책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시저 사이퍼라고 해서 이제 저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알파벳을 쉬프트 3, 플러스 3 했어요. A를 D, B를 E 이렇게 암호했어요. 별로 그 암호한 것 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저렇게 써서 로마 시대에 이렇게 군사 목적으로 암호해서 주고 그럼 또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런 걸 했죠. 근데 이 시즈 사이퍼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플러스 3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결정적인 방식이잖아요. A는 항상 D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영문에서 뭐 수은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평문의 어떤 모습이 암호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영문은 그 사용되는 그 문자마다 알파벳 빈도수가 달라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자가 어떤 문자일까요? 알파벳. 영문에서 일반 영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는 A, E예요. E. 그 다음에 T 뭐 이렇게 돼. 그 빈도수가 쭉 있어요. 그러면 얘로 암호화된 쭉 보고 거기서 좀 되게 길어야지. 짧으면은 그건 예측하기 길어. 그럼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뭐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 3을 했는데 플러스 3이 아니라 플러스 2미로 했다고 치고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Z다. Z. 그러면 그 Z는 뭐라 매핑이 될까? 2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금방 깨지는 거예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 뒤로 발전이 없어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하여튼 별로 발전이 없는데 16세기 와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썼는데 예전에 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늘 A는 똑같은 D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D로 가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를 써가지고 5글자마다 이제 다른 형태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 보면 A가 L로 갈 때도 있고 A가 E로 갈 때도 있고 A가 N으로 갈 때도 있고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이버 텍스트에 있는
빈도수를 우리가 계산해 봤자 이제 매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뭐만 찾아내면 되냐면 키 길이만 찾아내면 돼요. 키 길이만 찾아내면은 5글자씩 쭉 뽑아내면은 이 자체는 뭐가 돼? 또 똑같은 빈도수, 거기서 많이 등장한 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깨지긴 한데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와서는 이제 요 비즈너리 사이퍼를 조금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기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2차 세계대전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아침에 몇 시에, 제 기억으로는 몇 시에 키를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요.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왜냐면 매일 키를 바꾸는데 그 매일 키를 바꾸는 그 순간의 그 방법을 이제 튜링이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도 그거 올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키를 알아내면, 키만 안 알아내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오서는 이제 요즘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XOR을 이용하는 이제 아머들이 나왔습니다. 원타임 패드라 그래요. XOR에서. 근데 얘는 이제 이 키 길이가 메시지 길이만큼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지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트림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키로 어떻게 긴 스트림들을 만들어내면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연구들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데스가 표준됐다가 AS가 이제 현재는 표준으로 되고 있어요. 이 데스는 70년대에 표준으로 됐는데 56비트를 쓰고 있었어요. 56비트.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데스가 뭔가 허점이 발견돼 가지고 AS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 70년대 당시만 해도 56비트면 안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한 90년대 됐더니 56비트면 하루 좀 넘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PC 갖고도. 그러니까 모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발달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이 전수조사는 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길이가 56비트면 가능한 키의 개수는 2의 56승계죠. 그럼 2의 56승계를 다 조사해 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게 안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수준으로 안 돼야 돼요? 현재 컴퓨팅을 갖고 못할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걸 막 슈퍼컴퓨터를 막 연결해 놓고 비용을 투자해도 안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현재로서 한 128비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은 128비트는 게 아니라 256비트, 512비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키 길이들은 뭐 어떻게 돼요? 컴퓨팅이 발달하면은 점점 늘려야 되겠지. 왜? 최소 뭐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돼? 전수조사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되는 거고, 이 전수조사 공격의 안전성은 현재 컴퓨팅 파워와 비용, 그 컴퓨팅 파워들을 막 연결해서 이런 해킹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 어떻게 따지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요. 우리는 뭐 PC 한 두세 대 갖고 하겠지만 저런 데는 뭐 PC 막 몇백 대 뭐 아주 성능 좋은 거 갖다가도 충분히 깨가지고 뭐 다른 기업의 어떤 비밀 정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하겠지, 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못할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초 요 시저 사이퍼는 교체 연산만 썼어요. 교체 연산. 근데 교체 연산만 쓰면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고, 교체와 뭘 하냐면 자리 바꿈을 해요. 자리 바꾸면 위치를 바꾸는 거고, 교체는 L을 M으로, O를 P로 이렇게 되는 게 교체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를 어떤 비트로
이렇게 바꾸는 거, 값을 바꾸는 거고, 위치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한 번만 하면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거를 라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뭐 데스는 16라운드, AS는 11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은 똑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해요? 11번, 16번 반복하는 거예요. AS와 데스 같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런 교체 현상과 자리 바꿈을 이제 하고 그거를 이제 똑같은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우리가 합성 암호라고 그러는데 현대 암호는 다 합성 암호예요.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다 교체 현상과 자리 바꿈 씁니다. 근데 공개키는 이렇게 비트 조작으로 암호하지 않아요. 공개키 연산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수학 연산을 씁니다. 뭐 지수승 뭐 이런 수학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 대칭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거예요. 대칭은 주로 비트 연산 갖고 다 그 암호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 RSA 뭐 이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트 연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대단히 큰 정수들 갖고 수학 연산을 해요. 자바 같은 데서 보면은 빅 인테저 갖고 막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